여러분, 새벽 4시의 시골 거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가로등 불빛마저 졸음에 겨워 희미하게 깜빡이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한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매일같이 눈을 떴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나. 올해로 47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해난의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서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를 볶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새벽 분식집 문을 열기 전 저는 꼭 들르는 곳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요즘 세상에 누가 공중전화를 쓰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스는 늘 저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누군가 받으면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오늘도 잘 지내지? 그리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7,000번이 넘는 새벽.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 대체 누구에게 거는 전화인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이 작은 비밀이 제 가족을 산산조각 낼 줄은,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될 줄은, 이건 제가 20년 동안 홀로 짊어진 죄책감과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 폭발한 뒤에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반복된 일과는 제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옆에서 남편 장우가 드르렁거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50살이 된 그 남자는 세상 모르게 코를 골았어요.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4월이라고는 해도 시골의 새벽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저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가면 마을 입구에 낡은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전화기는 여전히 작동했어요. 아마 저 말고는 아무도 쓰지 않아서 고장날 일도 없었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미리 준비해둔 동전들이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뚝, 뚝.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저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갈라진 목소리. 오늘도 잘 지내지?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이상하죠?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저 자신도 때로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전화는 제가 20년 전 한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해난의 분식. 빛바랜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덜컹거리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어제 장사를 마친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들, 벽에 붙은 누런 메뉴판.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곳은 제 전부였어요. 이 작은 분식집이 2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린 터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어묵 국물부터 올려야 했어요. 새벽부터 끓여야 점심때쯤 제대로 된 맛이 우러나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장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씩씩하고 강한 여자, 힘든 일도 웃으며 해내는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한쪽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드는 여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여자. 그게 진짜 저였어요. 2 얼굴을 가진 여자. 저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근처 공장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해요. 떡볶이 2인분, 순대 1접시, 어묵 국물 1그릇.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지혁이 때문이었어요. 지혁이는 올해 21살.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노트 귀퉁이에 교과서 여백에 심지어 벽에까지 낙서를 하던 아이. 저는 그 아이의 재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혁이만큼은 도시로 보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디자인 학과는 등록금도 비쌌지만 학원비며 재료비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좀 나았지만 지역이 성적이 들쑥날쑥해서 장학금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나 이번 달 학원비가.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50만 원이요. 근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학원 다니면 포트폴리오 완성할 수 있거든요. 150만 원. 분식집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알았어. 어떻게든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늘 그 말뿐이었어요. 어떻게든 해왔고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장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루 종일 분식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와서 또 밥을 해야 하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접었어요. 억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지혁이가 전화했어. 장우가 불쑥 말했습니다. 응, 나도 받았어. 또 돈 달라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디자인이 뭐가 된다고. 차라리 기술이나 배우지.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장우는 늘 그랬어요. 현실적인 척, 실용적인 척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꺾으려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뭘 했는데 그런 말을 해?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내가 뭘 안 했다고? 아이들 학비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분식집 일 도와준 적 있어? 당신이 한 게 뭔데? 장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바깥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건설 현장에서 몸 비틀어가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그래.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데? 왜 항상 모자라기만 하지? 우리 부부는 그렇게 또 싸웠습니다. 결혼한 지 23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대화 대신 다툼만 남았어요. 장우는 점점 무책임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장우가 단순히 무책임한 게 아니라는 걸, 그 남자가 제 과거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을 뒤흔들 폭탄이 될 거라는 걸. 딸 소연이가 집에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올해 18살인 소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입시 준비로 바쁜 시기라 매일 야자를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왔어? 제가 말을 걸었지만 소연이는 고개만 까딱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소연이는 참 차가운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도 별로 없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빠 지혁이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차가운 게 아니라는 걸. 그 아이는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였어요. 속은 누구보다 여린데 그걸 내보이는 게 어색한 아이. 저를 닮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연이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공중전화 부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소연이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 시간에 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제가 없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새벽 4시에? 응, 잠이 안 와서. 소연이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꿰뚫는 것 같아서 저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자. 그 말만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도 소연이는 제 새벽 외출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어요. 그게 소연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제 곁을 지키고 있는 아이. 그날 밤 저는 소연이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 공부하고 있겠죠.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 간단한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발걸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저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건 서툴렀습니다. 몸으로는 다 해주면서 말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그 서투름이 나중에 큰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공중전화를 걸고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제가 잠갔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테이블도 그대로, 주방도 그대로. 하지만 카운터 위에 있는 제 책상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부가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써온 낡은 장부. 매일매일의 매출과 지출을 기록하고 아이들 학비 보낸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던 그 장부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것이 놓여 있었어요. 종이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외 식자재 결제 명세서?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어요. 저는 해외 식자재 같은 거 주문한 적이 없거든요. 분식집에서 쓰는 재료는 다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거리요. 하지만 명세서를 자세히 보는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명세서 상단에 적힌 이름, 성원식품 가공공장.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성원식품 가공공장. 그곳은 제가 27살 때 일했던 곳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갔을 때 들어간 공장. 그리고 그곳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누가 이걸 가져다 놓은 거지? 20년이나 지난 과거의 흔적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저는 명세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엄마, 소연이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학교 가기 전에 뭔가 가지러 왔나 봐요. 저는 황급히 명세서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 소연아. 왜 왔어? 도시락 까먹어서.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가. 늦겠다. 소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성원식품 가공공장. 그 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저는 27살의 젊은 여자였어요.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빚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무작정 도시행 버스를 탔습니다. 처음 도시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갈 곳도 없고 저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성원식품 가공공장이었어요. 식품을 포장하고 박스에 담고 트럭에 싣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월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김미영. 저와 동갑이었던 그 여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미영이도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찍 일을 시작했고 공장에서 저보다 먼저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던 게 기억나요. 야, 너 신입이지? 밥 먹었어?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아끼려고 점심을 거르던 때였거든요. 미영이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줬어요. 바보야, 굶으면 쓰러져. 먹어. 그날부터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밝고 씩씩하고 누구한테든 친절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어요. 우리는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퇴근하면 같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홀짝이며 수다를 떨었어요. 해나야, 나 꿈이 있어. 어느 날 밤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꿈? 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는 거야. 엄마가 평생 바다 한 번 못 봤거든.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주도. 좋겠다. 너도 같이 가자. 우리 셋이. 나도. 응. 우리 절친이잖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절친.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날은 야간 작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장장이 밤새 일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날 아파서 일찍 집에 갔는데 미영이는 남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성원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혹시 김미영 씨 아시나요? 저는 정신없이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공장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소방차가 왔지만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구급차 옆에 누워있는 미영이를.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미영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정신 차려. 그때 미영이 눈이 살짝 떠졌어요. 에? 나? 응, 나야.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금방 병원 갈 거야. 미영이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해나야,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든 해. 뭐든 할게.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엄마, 제발 좀 부탁해. 대신 돌봐줘. 그 말을 끝으로 미영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미영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미영은 2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미영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저는 그걸 20년 동안 지켜왔어요. 미영이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미영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 미영이가 그토록 제주도에 데려가고 싶어 했던 어머니는 홀로 그 집에 계셨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영이 어머니, 그러니까 김할머니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애가 널 많이 좋아했어. 맨날 해나 얘기만 했다. 할머니, 미영이가 마지막에 저는 미영이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넌 내 인생 살아. 우리 미영이 부탁이라고 내가 짊어질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저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그날 밤 남았다면 죽은 건 저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미영이는 죽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김할머니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보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분식집을 열고 나서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두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 대면서 거기에 김할머니한테 보내는 돈까지 늘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게 미영이와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새벽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지? 직접 찾아가면 될 것을 왜 전화만 했냐고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가 죽고 저만 살아남은 게 너무 미안해서 할머니 앞에 제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살아계신지 확인만 하고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제 비밀이었습니다. 20년 전 공장 화재로 친구를 잃고 그 죄책감으로 친구의 어머니를 돌봐온 여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를 짊어지고 사는 여자.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 장사가 막 끝나고 잠깐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혜나 씨 되시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오호대학교 디자인학과 윤지혁 학생의 지도교수 김태훈입니다. 지혁이 지도교수? 저는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전화하실 일이 뭐가 있지?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교수님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역 학생이 보조금도 끊겼고 등록금도 밀려서 휴학 처리가 됐습니다. 네, 휴학이요? 무슨 소리예요? 등록금이 2학기째 미납 상태라서요. 장학금도 성적 미달로 취소됐고 학생복지 보조금도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고요. 지역 학생이 집에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저는 멍했습니다. 2학기? 등록금을 2학기나 안 낸 거야? 저는 분명히 지혁이에게 돈을 보냈어요. 매 학기마다 등록금 보내줬는데.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요. 등록금 보냈어요. 글쎄요, 학교 기록상으로는 미납인데. 혹시 지역 학생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혁아, 너 학교 어떻게 된 거야? 교수님한테 전화 왔는데 휴학됐다며? 지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등록금 보낸 거 어디다 쓴 거야? 그게 학원비가 밀렸는데 학원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등록금으로 학원비 냈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학원비를? 그럼 학교는? 어떻게든 될 줄 알았어. 장학금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걸 왜 이제 말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식집에 손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등록금 2학기 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학원비까지. 그 돈을 어디서 구하지?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장우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도움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그날은 정말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가 학교에서 휴학당했어. 장우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 왜? 등록금 미납이래. 내가 보낸 돈으로 학원비 냈다더라. 그 녀석이 미쳤나? 학교는 안 다니고 학원을 다녀. 장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이미 된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해결? 뭘 해결해? 걔가 알아서 해야지. 그 나이 먹고 등록금 가지고 장난질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등록금은 마련해줘야지. 걔가 휴학하면 졸업이 늦어지잖아. 그때 장우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내 과거까지 책임져?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들은 척 마. 내가 매달 어디로 돈 보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우가 알고 있었어? 내가 김할머니에게 돈 보내는 걸? 무슨 소리야? 무슨 돈? 시침이 떼지 마. 내가 매달 50만 원씩 어디로 보내는지, 새벽마다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넌 20년 동안 우리 가족 돈을 빼돌렸어. 그 돈이면 지역이 등록금 몇 번을 냈겠어? 장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너 그 공장에 왜 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성원식품 공장. 장우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 공장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지 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 장부 봤어. 거기 다 적혀 있더라. 김할머니한테 보내는 돈, 미영이 기일에 지출한 돈. 내가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 다. 장부, 사라진 장부. 그 장부를 가져간 게 장우였던 거예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긴 뭐가 왜야? 내가 우리 가족한테 숨기는 게 있길래 뭔지 알아보려고 했지. 장우가 일어섰어요. 해나야, 난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보는 건 싫어. 지역이 등록금, 내가 그 할머니한테 보낸 돈으로 냈으면 됐을 일이야.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건 내가 미영이한테 한 약속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약속? 죽은 사람한테 한 약속 때문에 산 가족을 희생시키는 게 말이 돼? 희생이라니. 내가 언제긴 뭐가 언제야.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면 1억이 넘어. 그 돈이면 지역이 학비도 소연이 학원비도 다 해결됐어. 근데 넌 그걸 남한테 줬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숫자로만 보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돈은 제 죄책감의 대가였어요.
미영이를 잃은 슬픔의 대가, 살아남은 자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장우에게,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말해요?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소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화를 다 들은 듯한 표정으로. 소연아. 저는 다급하게 불렀지만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비밀이 드러났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장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남처럼 지냈어요. 소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말이 없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저를 피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밥 먹어. 제가 방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소연아, 제발. 알았어요. 겨우 그 한마디. 그리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지혁이는 도시에서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이었습니다. 휴학 처리 이후로 아예 잠수를 탄 거예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손님이 주문을 해도 못 듣고 음식을 태우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리고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공중전화 부스에 갔어요. 오늘도 잘 지내지? 그 전화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미영이와의 약속. 그걸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나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착각인가 보다 하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소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 좀 다녀올게요. 어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린이랑. 아린. 소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반이라고 들었는데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늦지 마.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연이가 외출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아이는 학교 끝나면 항상 바로 집에 왔는데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일찍 가게를 닫고 집에 갔습니다. 소연이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아, 이 시간까지 뭐 했어? 제가 물었지만 소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이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린이에요. 아린이라는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소연이보다
조금 작은 키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 늦은 시간까지 수고했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린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린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호기심? 아니, 그것보다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비밀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비밀? 소연이가 아린이를 쳐다봤어요. 아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엄마 따라갔어요. 새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 새벽에 엄마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하는 거 봤어요. 누구한테 거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아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전화번호. 뭐? 소연이가 아줌마 핸드폰 기록에서 번호 찾아서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 번호가 아린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 번호, 우리 할머니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린이의 할머니? 그럼 아린이가 미영이의? 아린아, 너 혹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김미영이 제 이모예요. 이모. 미영이가 이모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와 아린이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의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새벽마다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만 듣고 끊는데 할머니는 그게 누군지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미영 이모 친구인데 이모가 죽고 나서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고. 근데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고맙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요. 저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연아, 아린아,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20년 전 성원식품 공장 이야기, 미영이와의 우정, 그날 밤의 화재, 그리고 미영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 미영이가 죽기 전에 그랬어. 자기 엄마 좀 부탁한다고. 대신 돌봐달라고. 저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보냈어. 그게 미영이랑 한 약속이었으니까.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우리 집이 항상 빠듯했던 이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너희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소연이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새벽마다 어디 가는지, 왜 항상 지쳐 보이는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화 안 났어요. 저는 소연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죄책감. 그게 드디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순간이었어요. 아린이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줌마 감사해요. 할머니 대신해서. 아린아, 할머니가 오래 사신 건 아줌마 덕분이에요. 매달 오는 돈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사고 그 전화 때문에 외롭지 않으셨대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미영아 들려? 내 엄마 잘 지내셨대. 외롭지 않으셨대. 나 약속 지켰어. 다음 날 장우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말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해나야. 장우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장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무뚝뚝함이나 냉소 대신 뭔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뭐? 나 소연이한테 들었어. 소연이한테? 뭘? 내 친구 얘기, 공장 얘기, 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장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남자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 사정도 모르고. 장우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고 매달 돈 보내고 그래서 장부 훔쳐봤어. 바람 피우는 증거 찾으려고.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어? 했어. 근데 장부 보니까 바람이 아니더라고. 김할머니? 그 사람한테 돈 보내는 거.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소연이한테 듣고 나서야 알았어. 장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어. 친구가 죽은 것도 그 죄책감으로 20년을 산 것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쁜 놈이지? 장우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모르고 바람 피운다고 의심만 하고 가족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돈 타령만 하고 미안해 해나야.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제 고통을 몰랐던 이 남자가, 제 새벽 외출을 바람으로 의심했던 이 남자가,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멀어졌다는 게,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게, 장우 씨, 저는 오랜만에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응,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한 것.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건 없어. 내가 믿음을 못 줬으니까 말 못한 거지. 장우가 일어섰어요. 해나야, 나 생각 좀 할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무슨 생각? 내가 이 가족한테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장우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주방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장사를 마치고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혁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몇 주째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엄마, 지혁이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깨에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공장 얘기, 미영이 이모 얘기. 저는 소연이를 쳐다봤어요. 소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혁이가 배낭을 내려놓고 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혁아, 뭘.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등록금 가지고 장난친 것도, 학교 휴학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친구분한테 한 약속 지키면서 저희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 타령만 했어요. 지혁아, 학교 안 다닐게요. 뭐, 디자인 때려치울게요. 엄마 분식집 도울게요. 저도 이제 돈 벌어야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 꿈이잖아, 디자인. 꿈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철들게요. 진짜로. 저는 지혁이를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속은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고마워, 지혁아. 근데 학교는 포기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알바라도 해서 등록금 모을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면 안 돼요.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우도 지혁이도 소연이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해시태그 제14장 장우의 결정.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우가 짐을 쌌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 나갈게. 뭐? 집에서 나갈게.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왜? 무슨 소리야? 장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봤어. 내가 이 가족한테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했어. 20년 동안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아이들한테 관심도 안 주고 너한테는 의심만 하고. 장우가 가방을 들었어요. 나 자격이 없어. 이 가족의 가장일 자격이. 장우 씨, 내 비밀 알고 나서 깨달았어. 넌 20년 동안 약속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뭘 했지? 나는 어떤 약속을 지켰지? 장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혼할 때 평생 잘해주겠다고 한 약속도,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한 약속도 하나도 못 지켰어. 그렇다고 나가면 어떡해. 미안해, 해나야. 나는 너랑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장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형네 집에 있을게. 정리되면 연락할게. 장우 씨. 저는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붙잡아야 하나? 말려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장우가 떠나는 게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23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하면서 저는 얼마나 외로웠던가요? 무관심, 의심, 냉소.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혼자 버텨왔잖아요. 어쩌면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아린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할머니가 만나고 싶대요. 김할머니, 미영이의 어머니.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분을 직접 뵙게 됐어요. 아린이가 사는 곳은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어요. 허름한 단층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해나구나.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20년 동안 얼굴도 못 비추고. 일어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고마워해야지. 매달 보내준 돈, 새벽마다 걸어준 전화. 그거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가 좋은 친구 뒀더라. 우리 미영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미영이 부탁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알아. 다 알아.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 내 인생 살아. 할머니, 미영이도 저 위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우리 미영이가 그런 애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무게, 20년의 죄책감, 그게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이제 그만해도 될까? 저는 20년 동안 미영이에게 한 약속을 지켜왔어요. 할머니를 돌보고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놓아줘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공중전화 부스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해나예요. 이번에는 끊지 않았어요. 알아, 해나야. 할머니, 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영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미영이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미영이가 남긴 말 때문에 저도 살 수 있었어요. 해나야,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볼게요. 할머니 말씀처럼.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나야. 이제 그만 전화해도 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전화는 계속할게요. 근데 이제는 숨어서 말고 제대로 할게요. 직접 찾아뵙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럴래? 네.
이제 숨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러자. 다음에 올 때 아린이도 데려와.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뒤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혁이는 정말로 분식집을 돕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은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공부했습니다. 휴학한 학교는 1년 뒤에 복학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등록금 모으겠다면서요. 소연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보다 자주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입시 스트레스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그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는 자주 가게에 놀러 왔어요. 소연이 친구였지만 이제는 저한테도 손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할머니 안부도 전해주고 가끔 할머니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장우. 그 사람은 집을 나간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어요. 해나야, 나 이혼하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알았어. 미안해.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괜찮아.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어요. 아이들은 저와 살기로 했고 장우는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장우가 말했어요. 해나야, 행복해. 당신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냐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과 이혼했고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 비밀을 아는 가족이 있고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서 숨지 않아요. 당당하게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직접 찾아뵙고 같이 밥을 먹어요. 미영이 이야기도 하고 옛날 사진도 보고. 미영아, 너 보고 있어? 나 이제 내 엄마랑 자주 만나. 제주도는 못 갔지만 대신 근처 바다에 갔었어. 할머니 바다 보고 되게 좋아하셨어. 내 부탁 끝까지 지킬게.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할 거야.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1년 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중전화 부스에 가지 않아요. 대신 핸드폰을 들고 영상통화를 걸죠. 할머니,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화면 속에서 할머니가 웃고 계세요. 그럼, 해나 너는? 저도요. 오늘 가게 장사 끝나면 찾아갈게요. 그래,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저는 분식집으로 향합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니 지혁이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어묵 주문 많이 들어왔어. 바쁘겠다. 그래, 고생이네. 고생은요. 재밌는데. 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 아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가게 문을 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어묵 국물 끓이는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엄마, 나 학교 가요. 소연이가 달려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소연이는 매일 아침 가게에 들러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오빠, 나중에 봐. 가라. 소연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일상. 비밀에 짓눌리지 않는 일상. 혼자가 아닌 일상.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는 20년 동안 미영이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어요. 공중전화 부스의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이 자리에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한 여자가 있어요. 정혜나, 48살. 작은 분식집의 주인.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가족. 저는 오늘도 어묵 국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미영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게. 약속해.